온 세상의 이야기가 그림이 되어 펼쳐지고 그림 속에서 당신의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곳, 라디오로 듣는 미술관, 별별미술관입니다. 올해는 조금 더 나를 위해 시간을 가져봐야지. 일상 속에서 아름다움을 많이 발견해봐야지. 이런 마음 한 번쯤은 가져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별별미술관은 그 마음에 딱 맞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2026년 미술이 빛나는 한 해라는 주제입니다. 요즘 미술계에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2026년 미술계 트렌드와 전망을 살펴보고 미술을 우리의 일상 속으로 초대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떠나볼까요? 카더가든의 가까운 듯 먼 그대여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수원 쏜 FM 96.3 별별미술관입니다. 먼저 한국박물관의 심장, 국립중앙박물관 이야기부터 해볼까 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국립중앙박물관은 2025년 12월 기준 연간 600만 명 시대를 열었습니다. 숫자로만 들으면 실감이 잘 안 나시죠?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1년 365일로 나누면 평균 하루 16,000명의 사람들이 박물관을 드나든다는 뜻입니다. 주말에는 이보다 훨씬 더 많겠죠. 어떤 날은 아침부터 저녁 폐관 시간까지 관람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기도 한 거죠. 국립중앙박물관이 이렇게까지 인기가 많은 이유는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상설 전시가 무료입니다. 부담 없이 오늘 어디 갈까 했을 때 온 가족이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는 곳이죠. 요즘 같은 경제 상황에서 무료로 이렇게 좋은 전시를 쾌적한 환경에서 볼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장점입니다. 또 한국사를 한 바퀴 도는 여정이 한 건물 안에 압축되어 있다는 점이죠. 선사시대, 고대시대부터 삼국, 통일신라, 고려, 조선까지 시대별 유물이 이어져서 하나의 긴 이야기처럼 펼쳐지죠. 아이들과 함께 오시는 분들에게는 살아있는 역사 교육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또 주목받는 공간이 있는데요. 바로 디지털 영상관이에요. 먼저 어두운 공간에 들어서면 갑자기 조명이 꺼지고 발밑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정면과 양옆 세 방향의 벽이 거대한 스크린이 됩니다. 조명이 완전히 꺼진 순간 벽 전체에 고구려 고분벽화의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벽화 속 기마병들이 화면을 가로질러 달리고 말발굽 소리가 바닥 스피커에서 울려 퍼져서 마치 지금 나의 곁을 지나가는 것처럼 생생합니다. 저도 이 영상 기술과 구성이 좋아서 마치 고분벽화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았고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또 경천사 10층 석탑으로 가보면 VR, AR 기술 덕분에 석탑의 각 층에 새겨진 불상과 문양들이 확대되어서 잘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마치 석탑 주변을 날아다니는 새가 된 것처럼 위, 아래, 옆에서 탑을 조망하게 됩니다. 어떤 아이들은 손을 뻗어서 스크린을 만져보려 하기도 하고 어른들 역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게 만들어졌습니다. 어렵고 지루하다고 느낄 수 있는 전통 역사가 빛과 소리,
움직임을 통해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우리 앞에 다시 태어나는 공간. 그래서일까요?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 실감 영상관이 600만 명 시대를 여는 1등 공신이라는 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굿즈도 물론 인기가 엄청났죠.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이 모여서 국립중앙박물관은 한 번 다녀온 사람은 또 다시 찾게 되는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 600만 명이라는 숫자,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요? 전 세계에서 관람객 수로 늘 상위권을 차지하는 박물관, 미술관들이 있습니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런던의 대형 박물관,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이 세 곳은 해마다 적게는 600만 명에서 많게는 1000만 명 가까이 몰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열 바로 뒤에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이 세계급 규모의 박물관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용산의 푸른 지붕 아래 한강을 바라보는 그 건물에서 이미 세계 무대의 박물관이 조용히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요즘 국립중앙박물관과 함께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 있죠. 그 유명한 모나리자가 미소 짓고 있는 루브르 박물관이 입장료를 상당히 높게 인상해서 시끌시끌합니다. 여기서 잠깐 루브르 박물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루브르의 소장품은 60만 점이 넘습니다. 루브르가 얼마나 큰 박물관인지 감이 오시나요? 이 중에서 실제로 전시되는 작품은 약 3만 5천 점 정도라고 해요. 만약 전시된 작품을 한 점당 딱 1분씩만 본다고 가정해 볼게요. 3만 5천 분, 시간으로 환산하면 약 584시간입니다. 하루 8시간씩 쉬지 않고 본다고 해도 70일이 넘게 걸립니다. 쉬는 날 없이 2달 넘게 하루 종일 돌아다녀야 한 작품씩 다 봤다라고 할 수 있는 셈이죠. 현실적으로 동선 찾고 잠시 쉬고 설명 있는 시간까지 합치면 제대로 본다는 기준으로는 정말 몇 달짜리 프로젝트가 되는 셈입니다. 파리의 루브르는 원래 프랑스 왕궁이었습니다. 긴 석조 건물이 거대한 사각형을 이루고 있고 지금 그 중앙에는 유리와 철 구조물로 만들어진 유리 피라미드가 서 있습니다. 고전적인 궁전 건물과 현대적인 유리 피라미드가 만나는 대비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루브르 내부의 복도와 전시실은 미로처럼 이어집니다. 프랑스 회화, 이탈리아 회화, 고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조각, 공예, 그리고 유명한 모나리자, 밀로의 비너스, 사모트라케의 니케까지 이렇게 방대한 컬렉션을 지키는 것만도 만만치 않은 일일 것 같아요. 루브르는 워낙 규모가 크고 인파가 많다 보니 과거부터 도난이나 파손 시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유명한 모나리자는 1911년 실제로 도난 당한 적이 있고 최근까지도 음식물을 던지거나 페인트를 뿌리는 환경운동가들의 시위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최근에 벌어진 일도 빼놓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바로 지난해 10월에 일어난 세기의 도난 사건. 2025년 10월 19일 일요일 아침 개관한 지 불과 30분 만인 오전 9시 30분 4명의 개환이 루브르 박물관에 침입했습니다. 이들은 센강 도로변에 사다리차를 세우고 노란색 작업복을 입은 채 공사장 인부로 위장했어요. 2층 아폴론 갤러리 발코니까지 사다리를 올린 뒤에 휴대용 전기톱으로 창문을 깨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방탄 진열장을 절단기로 부수고 나폴레옹 황실의 보석들을 훔쳐 스쿠터를 타고 유유히 사라졌죠. 소요 시간은 단 7분.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도난당한 보석은 총 8점. 나폴레옹 1세가 부인
마리 루이즈 황후에게 결혼 선물로 준 에메랄드 목걸이와 귀걸이, 나폴레옹 3세의 부인 외제니 황후의 왕관과 티아라, 브로치, 그리고 18세기 마리 아멜리 왕비의 사파이어 세트까지 금전적 가치만 약 1,500억 원에 달하지만 사실 그 무엇보다도 프랑스 역사를 담은 유산이라는 점에서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린 건 보안의 허술함이었어요. CCTV는 단 한 대뿐이었고 경보는 뒤늦게 울렸습니다. 심지어 보안 시스템 비밀번호가 루브르였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전 세계가 경악했죠.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가 아끼는 역사적 유산에 대한 공격이라며 강하게 규탄했고, 프랑스 언론들은 2019년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에 버금가는 국가적 재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건 발생 6일 만에 용의자 2명이 체포되었지만 도난당한 보석들은 완전히 회수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보석들이 분해돼서 암시장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건 이후 루브르는 CCTV 100대를 추가 설치하고 보안 담당 직책을 신설했고 일일 관람객 수를 3만 명으로 제한하는 등 뒤늦게 보안 강화에 나섰습니다. 세계 최고의 박물관도 이렇게 허술할 수 있다는 것. 방대한 컬렉션을 지키는 일이 또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시 한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입장료 인상 문제였어요. 루브르는 2026년 1월부터 입장료를 기존 22유로에서 30유로로 올렸습니다. 프랑스 문화부는 보안 강화와 보존 비용 때문에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지만 사실 이번 도난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CCTV 100대 추가 설치, 보안 인력 증원, 방탄유리 교체, 최첨단 경보 시스템 도입, 이 모든 비용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결국 관람객의 주머니로 돌아온 거죠. 문화는 공공재다. 더 많은 사람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와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입장료만 올리느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루브르 측은 우리가 지키는 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인류의 유산이며 그 책임은 막중하다라고 답했어요. 한 번의 도난 사건이 박물관의 운영 방식, 입장료 정책, 그리고 문화를 지킨다는 것의 의미까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서로의 의견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와 수준 높은 컬렉션이라면 적정한 수준의 입장료는 받아야 한다라는 목소리와 관람료가 높아지면 문화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국립중앙박물관도 2026년부터 주말과 성수기 예약제를 시범으로 운영하고 상설 전시 유료화를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료와 접근성, 유료와 지속 가능성 사이에서 전 세계 박물관이 지금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료로 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누려야 할까요? 아니면 적정한 관람료를 받아서 더 나은 전시와 보존을 위해 투자해야 할까요? 저는 국립중앙박물관 개관 이후부터 참 많이 다녔는데요. 정말 좋아하는 장소였어요. 무료인데 이렇게 많은 콘텐츠를 내가 다 누릴 수도 있고 쾌적한 내부시설 그리고 교통 접근성도 참 좋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늘 추천했습니다. 낸 세금이 아깝지 않냐. 좀 들려봐라. 카페에서 만나지 말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나라. 이렇게 의자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있다. 굉장히 많이 추천하고 다녔었는데요. 정작 요즘에는 제가 못 가고 있습니다.
관람객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옛날에 그 텅텅 비어있던 제가 알던 국립중앙박물관이 아니게 되어가지고 하지만 기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문화재의 소중함, 아름다움을 느끼고 국립중앙박물관을 사랑하는 지금의 이 모습들이 저한테는 큰 감동이에요. 소정의 입장료를 받게 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충분히 국립중앙박물관의 진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리라 믿고 또 운영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신지훈의 내 사랑 내 곁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으로 가보겠습니다. 2026년 현대미술관의 전시 라인업은 정말 역대급이라는 말이 아깝지 않습니다. 먼저 3월 영국 작가 데미안 허스트의 아시아 최초 대규모 개인전이 서울관에서 열립니다. 데미안 허스트의 대표작 중 하나를 소개하면 유리 수조 안에 상어 표본을 넣은 작품입니다. 눈을 잠시 감고 상상해 보세요. 전시장 한가운데 커다란 유리 수조가 놓여 있습니다. 그 안에는 입을 반쯤 벌린 상어 한 마리가 푸른빛을 띠는 액체 속에 떠 있어요. 마치 지금 막 헤엄치다 그대로 시간이 멈춰버린 것처럼 근육과 지느러미, 이빨과 눈동자가 그대로 정지해 있습니다. 관람객은 유리 수조 주변을 돌면서 상어의 눈을 정면에서, 측면에서, 위에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데미안 허스트는 이 강렬한 이미지를 통해 죽음과 영혼을 그대로 보존한다는 결코 가볍지 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죽음이라는 것, 사실은 우리 곁에 늘 가까이 있다라고 전하는 그의 많은 작품에서 이러한 삶과 죽음에 대한 변주를 읽을 수 있습니다. 올해 3월 서울의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허스트의 세계를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순간 여러분도 분명히 그 질문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데미안 허스트의 어떤 작품이 어떻게 전시가 될지 벌써부터 정말 두근두근 기다려집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기대되는 전시는 한국을 대표하는 설치미술가 서도호 작가 전시입니다. 서도호의 대표작을 떠올려 보면 투명하게 비치는 천으로 만든 집이 있습니다. 얇고 반투명한 파란색 또는 녹색 천으로 집 한 채를 또는 한옥 전체를 실제 크기로 그대로 재현한 작품이에요. 벽 창틀, 문, 문고리, 스위치, 난간까지 모두 천으로 만들어져 있고 바느질로 선과 면을 섬세하게 형상으로 재현해 놓았습니다. 멀리서 보면 집이 허공에 떠 있는 것 같고 가까이 다가가면 천 사이로 빛이 비쳐 보입니다. 얇디 얇은 천으로 집을 만들어서 집은 집인데 무게가 없어요. 사람이 살던 시간과 기억만 어렴풋이 남아있는 느낌입니다. 서도호는 이렇게 만든 집을 옮기고 또 옮기며 서울, 뉴욕, 런던 수많은 도시를 여행했습니다. 집은 옮길 수 없죠. 하지만 서도호가 만든 집은 접고 접어서 그대로 옮길 수 있습니다. 올해 8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리는 서도호의 사상 최대 규모 개인전에서는 그가 지나온 수많은 집의 시간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도호 작가가 어린 시절부터 유학 생활을 하면서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전시를 하게 되죠. 집이라는 의미,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어디로 이동해 왔는가? 그가 경험했던 그 질문을 우리에게도
조용히 건네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기대되는 또 하나의 전시, 미국 현대미술의 거장 조지아 오키프입니다. 조지아 오키프의 대표작을 떠올리면 화면 가득 확대된 꽃 한 송이이죠. 장미, 양귀비, 나팔꽃 같은 꽃들이 캔버스를 가득 채울 만큼 크게 확대되어 있어서 꽃잎의 곡선과 그림자, 색의 겹침이 추상화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서로 포개어진 색의 층처럼 보이고 조금 떨어져서 보면 비로소 한 송이의 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조지아 오키프에게 꽃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자연과 생명, 여성성, 힘, 우주 그 모든 것이었죠. 올해 11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리는 조지아 오키프와 미국 모더니즘 회화전에서는 수많은 꽃과 풍경, 하늘의 그림들이 미국 모던 미술의 얼굴이 되어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데미안 허스트, 서도우, 조지아 오키프 이 세 명의 작가만 해도 2026년이 얼마나 풍성한 미술의 해가 될지 충분히 느껴지실 거예요. 진심으로 기대됩니다.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강어달님, 기다림, 설레임.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대대적인 보수공사에 들어간 파리의 현대미술관 퐁피두 센터를 아시나요? 먼저 건축부터 살펴볼게요. 1977년에 공모를 통해 이탈리아의 렌조 피아노와 영국의 리처드 로저스가 공동으로 설계했습니다. 하이테크 건축의 효시로 불리면서 건물의 골조와 각종 설비 배관을 바깥 외부로 노출시키는 인사이드 아웃 방식으로 채택되어 지어졌습니다. 이것은 내부 전시 공간을 기둥 없이 걸리는 거 없이 최대한 넓고 자유롭게 활용하기 위한 아주 혁신적인 시도였어요. 우리나라에서 2020년에 여의도에 세워진 붉은 기둥의 초고층 빌딩 파크원, 바로 이 리처드 로저스의 건축으로 그의 건축 철학을 우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퐁피두 센터는 멀리서 보면 마치 움직이는 공장 같기도 하고 거대한 철제 놀이기구 같기도 합니다. 저도 처음 퐁피두 미술관을 찾아갔을 때가 생각나는데요. 건물 뒤편 쪽으로 찾아가다 보니까 걸어가면서도 여기가 미술관이라고? 공장 같은데? 길을 잘못 찾았나? 하면서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이한 외관을 설명드리자면 일반적인 건물에서 필요한 구조물들을 건축 내부에 숨기는 것과 달리 파이프라든가 덕트 그리고 계단 같은 설비 구조물들을 퐁피두는 당당하게 바깥 외벽으로 모두 빼내었습니다. 겉면에 따라 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파이프들이 수평으로, 수직으로, 사선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색마다 저마다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파란색은 공기순환, 초록색은 수도관, 노란색은 전기 배선, 빨간색은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같은 이동 통로를 나타냅니다. 건물 벽면으로 투명한 유리 튜브가 1층에서부터 연결되어 그 안에 에스컬레이터가 건물 바깥으로 드러나 사선으로 층마다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파리 시내와 노트르담 대성당, 에펠탑을 볼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저희가 어떤 수원이니까 스타필드를 생각해 볼까요? 수원의 스타필드에 있는 배관들이 다 바깥으로 나와 있고 또 우리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조차도 건물 바깥으로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퐁피두 센터 안의 모습은 어떨까요? 필요한 시설이 바깥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는 기둥과 벽이 최소화되어서 광활한
공장 창고 같은 느낌입니다. 20세기 이후의 현대 미술 작품들을 전시하는 국립현대미술관뿐만 아니라 방대한 자료를 갖춘 시민들을 위한 개방형 공공도서관과 현대음악과 음향공학을 연구하는 세계적인 연구소도 있습니다.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카페, 서점,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예술 체험 공간과 또 최상층에는 전망대, 그리고 다양한 복합 문화 공간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퐁피두 센터에서 특별 전시가 열릴 때마다 공간이 자유롭게 구획되고 새로운 예술 실험실이 만들어지는 구조가 됩니다. 이 건물은 마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술은 더 이상 화려한 궁전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도시 한복판, 또 공사장 같은 공간에서도 충분히 살아 숨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퐁피두 센터는 20세기부터 현대까지 근현대 미술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무려 10만 점이 넘는 거대한 컬렉션을 자랑하고 있죠. 대표작으로는 샤갈의 푸른 꿈 같은 풍경, 마티스의 화려한 생면, 칸딘스키의 추상해와 피카소의 분해된 얼굴들, 앤디 워홀의 팝아트 초상화까지 퐁피두는 근대에서 현대까지 미술의 실험이 모두 모인 관문 같은 곳입니다. 이곳 퐁피두 센터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긴 수리 기간에 들어갔고 그 현대 미술 작품들이 놀랍게도 서울 여의도 63빌딩으로 옵니다. 이름은 퐁피두 센터 하나 서울. 개관 시점은 2023년 봄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 이 하나 서울 63빌딩에서 퐁피두가 소장한 근현대 미술 작품들이 공개되고 전시됩니다. 샤갈, 마티스, 칸딘스키, 피카소 같은 거장들의 작품과 앤디 워홀, 프란시스 베이컨, 로버트 라우젠버그 같은 현대 작가들의 주요 작품들을 우리나라, 한국에서 직접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작품 목록까지는 모두 공개되지 않았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근현대 미술을 한자리에 모았다는 것, 그 상상만으로도 너무나 설레는 일입니다. 퐁피두 센터 하나 서울은 연간 여러 차례의 순회전과 기획전을 열며 서울을 새로운 현대미술의 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파리까지 비행기 타고 가지 않아도 세계 최고 수준의 현대미술을 서울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 두근두근 기대가 됩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데이먼스 이어, You Are. 이제 한국 미술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름, 고 이건희 회장의 컬렉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고 삼성 이건희 회장이 남긴 방대한 미술 컬렉션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등으로 기증되어 여러 차례 기념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조선의 궁중그림, 민화, 서화와 도자기, 근현대의 한국화와 서양화까지 마치 한국 미술사 책 한 권이 그대로 펼쳐진 듯한 구성입니다. 이 가운데 일부 작품은 미국 워싱턴 DC 스미소니언 국립아시아미술관의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에도 소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만든 뮤지엄 굿즈 브랜드 뮤즈가 큰 인기를 끌며 순식간에 완판을 기록했습니다. 핸드백, 노트, 에코백, 머그컵, 옛 그림의 색과 선, 문양을 담은 다양한 상품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면서 한국의 미술은 이제 전시장을 넘어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미술관에서만 보던 옛 그림이 가방이 되고 노트가 되어 우리 곁에 온다는 것. 예술이 일상으로 정말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유행처럼 여러 갤러리와 박물관에서 전통 민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K미술 전시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그림은 호랑이와 까치 그림입니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의 영향으로도 더욱 인기가 많은 걸까요? 한지 위에 그려진 호랑이는 실제 산중의 맹수처럼 위험을 자랑하기보다는 어딘가 익살스럽고 조금은 귀여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치켜뜨고 입꼬리를 살짝 올린 모습. 발바닥도 뒤로 돌돌 말려 있어요. 호랑이 위에는 까치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앉아 있거나 작게 날아다니며 아래를 내려다보는 모습인데 마치 수다를 떠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미나 속 까치는 옛날부터 좋은 소식을 전하는 길조로 여겨졌습니다. 호랑이 역시 애군을 막아주는 길상의 의미죠. 최근 전시에선 이 익살스러운 호랑이와 까치를 네온 컬러 배경에 배치하거나 디지털 방식으로 애니메이션처럼 재탄생시키기도 합니다. 예술을 통해 과거의 상징이 오늘의 감각과 만나 새로운 K미술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새로운 변화 중의 변화. 많은 분들이 흥미로워하실 AI 로봇화가 아이다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2024년 소더비에서 AI 로봇화가 아이다가 그린 앨런 튜링의 초상화가 약 14억 원, 정확히는 108만 달러에 낙찰되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림을 눈앞에 펼쳐놓고 상상 한번 해보죠. 화면 중앙에는 한 남자의 상반신이 있습니다. 평범한 인물 초상화는 아닙니다. 어딘가 어긋나 있고 색면이 비대칭으로 나뉘어져 있는 모습이 큐비즘, 피카소풍의 분해된 얼굴처럼 보입니다. 디지털 화면에서 약간 왜곡된 느낌입니다. 아이다는 머리에 달린 카메라로 대상을 보고 AI가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캔버스 위에 어떤 선과 색을 놓을지 결정한 뒤 기계팔로 붓을 잡고 실제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그림 속 붓질은 사람의 손의 우연한 떨림이나 터치감이라기보다는 기계가 계산해낸 규칙적인 리듬으로 느껴집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작은 붓질들이 여러 층으로 쌓여 있고 멀리서 보면 그 모든 층이 모여 하나의 얼굴로 수렴됩니다. AI로 말을 할 수 있는 아이다는 내 작업의 핵심 가치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대화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전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그림은 정말 창작 작품일까요? 아니면 계산된 결과물일까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AI가 미술의 영역까지 들어온 지금, 우리는 창작이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도 같습니다. 올해 미술계의 전반적인 트렌드와 전망을 짚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트렌드는 글로벌 블록버스터의 전시의 국내 유치입니다. 데미안 허스트, 조지아 오키프 같은 세계적인 거장들의 전시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이제는 우리가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세계 최고 수준의 전시를 국내에서 만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기술과 미술의 융합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디지털 실감 영상관처럼 VR, AR 기술이 몰입형 전시를 더욱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층이 미술을 더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AI와 예술의 경계 허물기입니다. 아이다 같은 AI 로봇 화가의 등장으로 창작의 개념 자체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것 같아요.
또 전통과 현대의 재해석입니다. 미나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탄생시키거나 한옥과 아파트의 기억을 건축 설치로 풀어낸 작품들처럼 우리의 전통과 일상이 새로운 예술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뮤지엄의 굿즈의 일상화입니다. 뮤즈 같은 브랜드의 성공은 미술이 더 이상 전시장 안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연이어 품절되는 굿즈들만 보더라도 알 수 있죠. 이렇게 예술은 일상이 되어 우리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술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게 뭐가 좋은 건지 나는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실 거예요. 하지만 미술은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작품을 보면서 이 색깔 참 예쁘다. 이 모양이 재밌네. 이 작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걸 했을까? 이 그림을 보니 나의 옛날이 생각나는데? 이런 순간적인 감정,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느끼면 되는 것이 예술입니다. 올해 2026년은 정말 풍성한 미술의 해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600만 시대, 국립현대미술관의 역대급 라인업, 폼피두 센터의 서울 진출까지 이렇게 좋은 기회가 우리 곁에 있는데 놓치면 아깝지 않을까요? 주말에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혹은 혼자서라도 한번 미술관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특별한 준비는 필요 없습니다. 그저 편한 마음으로 걸어 들어가서 천천히 작품을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미술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잠깐 숨을 고르고 마음을 쉬게 하는 시간. 그게 바로 미술이 우리에게 주는 커다란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2026년에도 미술과 함께하는 순간들이 곳곳에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전시장에서든 책에서든 거리에서든 혹은 별별미술관 라디오를 통해서든 나의 내면에서 번지는 온전한 기쁨을 누려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라디오로 떠나는 미술여행 함께 해주세요. 우주의 드로우닝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별별미술관 봄그림 DJ 성선아였습니다.